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 렌의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23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 아웃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날을 보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인 킬리안 음바페도 팀이 지고 있는 후반전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대체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교체된 이후 파리 생제르맹이 기어코 패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두 번째 패배를 홈에서 당할 뻔했는데요. 결국에는 후반 추가 시간 7분 경기 종료 직전에 교체로 투입됐던 곤살로 하무스의 페널티킥 동점골을 통해 간신히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3라운드까지 16승 6무 1패 승점 54점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이번 경기는 패배해도 할 말이 없었던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 경기를 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렌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점차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다시금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돌풍의 팀 브레스투가 현재 승점 43점으로 2위이고 미나미노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다시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AS 모나코가 승점 41점으로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니스가 승점 40점 4위, 릴이 승점 38점 5위, 랑스가 승점 36점으로 6위에 올라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앙 우승에 유력시되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유로파리그 진출권 경쟁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 낭뜨와의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날 경기는 많은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습니다. 사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음 라운드 전에 또 주중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색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최전방 공격수로 킬리안 음바페를 배치했고, 왼쪽에 브래들리 바르콜라, 오른쪽에 우스만 덴벨레를 3톱으로 배치했는데요. 미드필드 구성은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짤라로 배치됐고, 비티냐가 메짤라 위치가 아니라 포백 앞에서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원볼란치로 뛰고, 파비안 루이스가 오른쪽 메짤라를 담당했습니다. 수비라인은 루이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섰고, 센터백 조합이 이색적이었는데요.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마르키뉴스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루카스 베라우드 선수와 다닐루 페레이라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이뤘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 합류한 어린 브라질 수비수인 베라우드와 포르투갈 출신의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인 다닐루 페레이라가 이날 경기 조금은 부조화를 보였고, 상대의 기술 좋은 구이리 선수의 특히 돌파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돈나룸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 돈나룸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이날은 배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전체가 힘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하무스의 동점골, 페널티킥 슈팅이 아니었다면 질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경기 전체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의 기대 득점이 2.01골로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페널티킥을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 기대 득점 값이 좀 많이 높아졌고, 후반전에 렌이 조금 수세적으로 경기를 자세를 취하고 지키기에 나서면서 좀 기회가 늘어났던 부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오픈 플레이보다는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면들이 아니었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기대 득점은 더 높지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만들어낸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렌 같은 경우 기대 득점이 0.79골이었는데요. 볼 점유율은 파리 생제르맹이 66%로 압도적으로 가져갔고, 슈팅 숫자도 15대 3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슈팅이 얼마나 날카로웠느냐입니다. 유효 슈팅 3대 1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은 8번이나 빗나가는 상황, 상대의 수비의 블로킹이 아니라 슈팅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빅찬스를 보면은 2대 1로 큰 차이가 역시 없었죠. 그리고 오픈 플레이에서 만들어냈던 빅찬스는 렌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전반 45분만 소화하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 패스 성공률은 88%로 높았지만 키패스, 기회 창출은 한 번밖에 없었고, 이강인 선수 특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패스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이드 공격을 맞지 않고 메짤라를 조금 안쪽에 들어와서 공격한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는데, 상대의 수비와 압박에 에워싸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동료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도 잘 눈에 띄지 않았고, 그러면서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단 하나의 드리블도 성공하지 못했고, 또 볼 경합 승률은 50%이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평소와 비교했을 때는 인상적인 모습이 없었으며, 수비 가담에 있어서도 태클 한 차례를 기록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인상적인 활약을,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짤라로 뛰면서 음바페의 뒤를 지원 사격했고, 바르콜라에게 공을 밀어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날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좋은 기회들은 오른쪽에 덴벨레의 온더볼 플레이를 통해서
나왔고 또 파비안 루이스가 오른쪽에서 좀 더 많이 공을 소유하는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비티냐가 이강인 선수가 근거리에 붙어서 움직여주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밀집 수비와 타이트한 압박을 흔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도 특유의 창의성과 번뜩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날 경기에 꽤 많이 비가 내리면서 그라운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선수들의 몸 상태나 체력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던 점 등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원이 자기 진영에 내려와서 밀집 수비를 펼치다가 전방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를 통한 역습을 통해서 기회를 노렸고 또한 그런 역습 상황에서 개인 기술을 통해서 득점을 뽑아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파리가 확실히 상대에 완전히 내려선 영혼의 템백을 흔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수별 통제 구역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이제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있는데 거의 영역이 작잖아요. 바르콜라도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사이드에서 윙백처럼 뛰게 됐고 수비수인 베라우드가 또 전진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 상황에서 거의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공격 상황에서도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 그리고 하키미의 오버래핑이라든지 파비안 루이스가 또 중앙 미드필더로서 가운데 영역까지 많이 또 커버를 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작은 영역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최근에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공을 전진시키는 능력인데 공을 운반하는 것도 뛰어나고 또 드리블하고 또 패스를 뿌리면서 전진 패스를 넣고 좋은 패스를 창의적으로 이제 킬러 패스로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날 경기는 이런 기록에 있어서도 거의 뭐 미미했어요. 덴벨레나 다닐루 페레이라, 비티냐, 베라우드, 하키미 이런 선수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미드필드 중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상위권에 있었고요. 득점 찬스 패스는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 덴벨레가 각각 파리 생제르맹의 1, 2, 3위이자 이날 경기 전체 1, 2,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좀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경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투입해서 이제 골을 노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아센시오를 넣게 됐고 아센시오가 음바페 선수와 함께 사실상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또 사이드까지 커버하면서 전방에서 조금 더 날카로울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했다. 이강인 선수도 날카롭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날 경기는 확실히 무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보면 전반 20분에 덴벨레 선수가 2명의 렌 수비 사이로 날카로운 패스를 빼줬고 이 패스를 비티냐가 받아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연결했는데 망당다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이 장면 외에는 사실 거의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에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다가 33분 센터백인 벨로시안의 전진 패스를 받은 미드필더 두에가 센터서클 지역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내려왔던 알제리 공격수 구이리에게 전진 패스를 줬는데 구이리가 이 패스를 받는 동시에 등지고 있던 상대 수비를 등지고 있던 상태에서 몸을 확 돌리면서 공의 흐름을 살려가며 이제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 놀라운 동작을 통해 드리블을 시작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두세 명의 파리 선수를 너무나 쉽게 무력화시켰는데 특히 다닐루 페레이라 앞에서 공을 툭 쳐놓고 페레이라의 이제 순발력 문제, 민첩성 문제를 이제 노리면서 이 선수가 다리를 이제 묶이게 만들어 놓은 이후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오른발 슈팅을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가져가면서 감각적인 칩샷에 가깝게 연결하면서 정말 멋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구이리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해 파리의 3-4명의 선수가 완전히 무력화됐던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 이후 36분에도 구이리 선수가 또 한 번 오른쪽에서 넘겨받은 공을 이어받아서 빠른 속도의 움직임과 또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드리블을 치고 수비를 벗겨내는 당작을 2번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또 한 번 다닐루 페레이라를 바보로 만들면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번 기회에서는 이 왼발 슈팅이 골대 옆으로 조금 허무하게 빗나갔기 때문에 파리가 실점하지 않았지 사실 이 슈팅이 골대 안으로만 갔어도 돈나룸마가 반응할 수 없는 구석을 노렸기 때문에 2-0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면 파리의 기대득점이 0.31골 그리고 렌이 0.25골이었는데요. 점유율은 파리가 64%로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5-2로 큰 차이가 없었고 유효 슈팅은 1-1이었고 이 유효 슈팅 중에서 렌은 그 하나의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날은 렌이 분명히 상대 지역을 거의 올라가지 않고 전방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진영에 내려와서 드리블 공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바페나 덴벨레나 이강인이나 비티냐까지도 온더볼 상태에서 상대 수비를 벗기는데 능한 선수들인데 파리 생제르맹의 전반전 드리블 성공률이 35%에 불과할 정도로 많이 공을 빼앗겼고 반대로 이제 공간이 많은 상태 파리가 전진하게 만들어 놓고 역습할 때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전진했던 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의 드리블 성공률이 팀 전체적으로 83%에 달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감독 전술의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프타임에 엔리케 감독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가장 먼저 빼고 마르코 아센시오를 투입했는데요. 이때 파리 팬들의 댓글 반응은 선수가 바뀌었는데 플레이 수준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강인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팀 전체 플레이의 수준이 아쉬웠으니까 그걸 바꾸기 위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교체아웃 이후에 55분 덴벨레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내준 공 음바페 선수가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 아쉽게 골대 앞으로 빗나가는 기회가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바페가 슈팅을 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좀 비어있던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줬다면 조금 더 확실한 슈팅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날 조금 음바페가 무리한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음바페 선수가 명확하게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팀 선수단의 동료들과 또 엔리케 감독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 팀이 레알 마드리드인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음바페 없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음바페가 떠났을 때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주전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을 투입한 것입니다. 65분에 0대1로 뒤져있는 상황에서 음바페와 바르콜라를 빼고 하무스와 무아니를 투입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무스와 무아니 모두 음바페가 이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파리가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들이죠. 물론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와 함께 짝을 이루기 위해 영입된 선수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음바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 선수들을 빨리 투입하고 음바페를 내린 것은 이 선수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맞춰서 렌 같은 경우에는 칼리무엔도와 살라를 빼고 테리에와 트리페르 선수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한 것도 보강한 거지만 맞불을 조금 났어요. 우리도 지키지 않고 추가골을 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실제로 69분에 교체 투입 선수들 사이에서 멋진 추가골이 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트리패스의 기점 패스를 받은 테리에의 컷백을 브리주 선수, 이 선수 또 56분에 렌에서 가장 먼저 교체 투입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문전에서 논스톱 슈팅을 때린 것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파리 수비를 무력화시킨 패스 플레이를 통해 빠른 타이밍에 패스 연결을 통해서 정말 슈팅까지 가져갔던 장면인데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1분에는 엔리케 감독이 또 한 번의 교체를 꺼냈는데요. 덴벨레와 리카 에르난데스를 빼고 부상에서 회복한 누누 멘데스 그리고 파리의 새로운 차세대 에이스이자 프랑스 축구 최고 유망주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투입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렌 같은 경우도 912 선수를 빼고 오마리를 투입하면서 공격 라인의 체력까지도 보강을 했는데요. 교체한 공격수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파리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74분에는 아센시오의 전진 패스를 자이르 에머리가 받아서 컷백을 내준 것. 하무스가 문전에서 슈팅 가져갔지만 수비수의 블로킹에 막혔고요. 76분에는 비티냐의 코너킥을 파비안 루이스가 니어포스트에서 헤더 패스로 잘라준 것을 수비수인 다닐루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이 장면도 조금 파리의 기대 득점값을 높일 수 있었던 아주 좋았던 기회인데 헤딩 슈팅이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84분에 무아니 선수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다가 상대 수비와 몸싸움 끝에 넘어졌어요. 이 장면은 페널티킥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합이었죠. 그 이후 이 공을 향해서 하무스가 달려 나왔을 때 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렌 수비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는데요. VAR 체크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하무스가 걸리지 않았는데 넘어지는 시뮬레이션 액션을 했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페널티킥은 취소가 되었고 하무스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점이 이미 84분이었기 때문에 파리는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비티냐의 크로스를 렌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낸 것, 흐른 공을 파비안 루이스가 왼발 발리 슈팅으로 강하게 연결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또 한 번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4분, 5분이 주어졌던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티냐의 전진 패스를 받은 하무스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면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수비 한 명을 제껴내고 또 한 번 이제 골키퍼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빠져들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망당다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한 번 VAR 체크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파울이 아니다, 페널티킥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코너킥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내려졌었는데 VAR을 지켜본 주심이 이번에는 하무스가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게 맞다, 페널티킥이 맞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무스가 시뮬레이션 액션을 받았던 것을 만회하면서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성공시켰고요. 말씀드린 대로 후반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진 상태에서 얻은 페널티킥이기 때문에 이 골과 동시에 1대1 무승부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파리가 두 번째 시즌 패배를 당할 수 있었던 정말 위기의 상황을 간신히 또 이겨낸 과정에서 음바페를 뺄 수 있었던 엔리케 감독의 강심장 같은 이런 결단,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하프타임에 빠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경기는 3월 2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을 AS 모나코와의 원정 경기인 24라운드 경기입니다. 미나미노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한일 맞대결도 관심이 가고, 이어서 3월 6일 새벽 5시에도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렵게 치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지지 않았고 또 충분히 휴식 시간이 있는 가운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도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쿠프드 프랑스 8강전도 3월에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세계대회 우승, 즉 트래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음바페와 이강인 선수를 조금 일찍 빼준 것이 이 두 선수에게 또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을지, 다음 경기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한국인 유로파 선수들의 활약상과 유럽
유럽 주요 리그의 빅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